다음은 디자인 실전편입니다. 디자인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어떤 시각적인 표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과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이 전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실전에 임함에 있어 중요한 키포인트는 디자인은 일종의 설계라고 기획하는 과정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래부터 디자인하는 것이 기획하고 설계하다에서 이미 출발한 것처럼 철저하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끌리는 본능과 후천적으로 익숙하게 여겨지는 학습 문화 환경을 이해하는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뒤에서 차차 더 설명을 드리고, 아무래도 정보를 전달하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달하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전달 순서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이제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선행하여 언어적인 소통 과정을 설계를 한 연후에 시각적인 소통을 입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타 디자인 서적과는 다르게 정보를 설계하는 것부터 정보를 배치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배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SEO라고 하는 사이트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검색 과정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지고 카피라이팅을 함에 있어서도 컴팩트 앤 임팩트, 라임 앤 세임, 그러니까 나름의 운율을 갖추고 반복을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정보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각적인 소통 과정도 효율적인 연상과 매칭, 그 니즈 매칭이나 니즈를 연상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하게 설계를 하고,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흔히 범하는 디자인 실제 중과실을 회피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정보의 위계를 순리적으로 잘 정립하고, 정렬을 지키고, 통일성 있게 하며, 여백도 적절하게 여백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에 실패하지 않는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효율적인 언어적,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낼 수 있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기존의 디자인 서적과는 다른 접근을 저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인지심리학의 이해를 하고 또한 목적과 중점을 분명히 한 연후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위계와 설계,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 말에 있어서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완성해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기보다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보다는 다수가 어느 정도 만족 이상을 할 수 있는 실패가 없는 디자인까지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우선 지켜야 되는 근거와 기준들,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꼭 알아야만 하거나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 이번 초급편의 핵심이자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지심리학의 이해와 응용 필수 챕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며 더 잘 이해 공감되어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더 잘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연봉 7억, 또한 내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면 디자인이란 단어, 내가 대표자라면 업무 효율 증대, 또 내가 직원이라면 직원 복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일 수 있겠네요. 내가 탈모가 있다면 탈모 방지가 잘 보일 것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다이어트라는 단어도, 또한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도 잘 보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같은 크기고 같은 서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또한 유사한 여백까지도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또 어떤 것들은 잘 보여지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인지조차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잘 보이는 단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현재의 생존에서 필요한 것들, 혹은 내 생존에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던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이도록 신체 회로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해서 분명히 우리는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겟으로 삼는 고객들조차도 이미 답정너가 돼 있어서 그들이 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그것 위주로 키워드를 설계하고, 또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이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인지심리학의 이해와 응용에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은, 보통 사람들은 관심을 어떤 것에 갖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지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존에 있어 남기고자 하는 것, 내 씨를 남기거나 아니면 내 족적, 문화적인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관심을 두거나 관심을 두기에 또 필요하기에 관심을 두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꼭 가져야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나 알게 된 것, 또는 신념처럼 옳게 여기는 것, 즉 이러한 필요함과 익숙함의 적극적인 활용이 인지심리학의 응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아는 것, 믿는 것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부터 잘 보이거나 특정 상황과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잘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설계된 선천적인 영역과 남보다 생존 우위를 갖기 위해 적응하며 진화하도록 설계된 영역에 대한 비밀을 풀고, 이를 응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인지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군대 가기 전이다. 그러면 군대 간 남자친구를 둔 입장이나 아니면 실제 군대를 간 입장에서 봐도 그전까지 지하철을 타면 군인이 아무도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는 순간,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 순간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군인의 아들을 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특정하게 내가 나에게 지금 익숙한 상황이나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더 잘 보이게 되는데, 이제 대학 입시철에는 대학 입시에 관련된 단어들이, 또한 이제 취업 시즌에 내가 취업을 한다면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나는 왜냐하면 지금 생존 단계에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각 카테고리별로 좀 쪼개 본다면 특정 제품, 특정 서비스, 특정 콘텐츠 등도 그들의 그것을 소비하는 고객들은 분명히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접하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것은 하나의 키워드로 축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고객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알고 있고 믿는 것만 보게 되는 현상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믿고 있는 대로 보게 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제품, 서비스, 콘텐츠에 대해 특정 믿음을 먼저 형성해 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믿음은 결국 이런 충성도 기반의 팬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적용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천지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인지심리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이런 선천적 본능에 의해 생겨난 필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나 선대부터 유전된 본능, 그리고 후천적 환경에 의해 생겨난 필요가 강하게 이제 이끌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경험하여 얻어진 후천적 학습으로 잘 알게 된 것, 살아가면서 속된 환경적 문화로 익숙하게 된 건 역시도 이끌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생존에 필요한 요소와 생존 중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런 익숙함 등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 고객들이 이 니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니즈 형성 단계부터, 또한 이걸 읽기 전에 보기부터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관심 갖고 핵심 타겟이 이것을 봐줄 수 있는지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계한다면, 본능적으로 보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의 후천적인 환경을 예측해서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충분히 더 유리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접근이 바로 인지심리학의 이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 제품 서비스 콘텐츠가 결국 선택받기 위해서 이런 지금 이 고객의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소비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과정상에서 내가 고려를 하고 각각의 해당되는 단계별로 추구해야 되는 중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우리 콘텐츠를 결국 선택하고 소비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 자꾸 읽고 살펴보게 하는 것만 신경을 쓰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니즈를 만들거나 아니면 주목하게 하거나 또한 니즈를 자극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이 디자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어야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러한 니즈를 만드는 것부터 구매를 결정하는 이 각각의 중요도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요 적힌 단어 그대로 내가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할 때 마지막 단계에는 첫 구매와 재구매와 충성 구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나 각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앞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전략을 수립한 후에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천적인 학습 문화 환경보다는 선천적인 본능을 우선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학습되고 문화적으로 익숙하다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이끌리는 것, 이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해서 지금 고객이 본능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이끌리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먼저 이해하고 이것을 먼저 설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기회의 포착과 위기의 해소, 회피를 위해 잘 보이게 되는 컬러와 형태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후천적인 학습 문화 환경적인 설계를 더한다면 고객들은 우리 거를 예,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미 고객의 뇌리 속에 있는 연상 이미지와 키워드, 그 고객의 니즈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미지나 함축하고 있는 이 키워드를 찾는 것이 먼저 좀 예측을 해 보는 것이 디자인의 사전 단계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고객의 뇌리 속에 있는 이 니즈 매칭 이미지와 키워드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유추가 가능하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 이를 각 상황별로 고객의 핵심 타겟의 상황별로 한번 유추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디자인을 하기 전에 중요한 선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시작과 목적, 즉 과연 이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클라이언트가 맡기는지를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는 있고, 분명히 디자인이라는 것은 목적성, 즉 니즈의 연상 매칭 공감, 선택받는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경제적 효율성 기반의 목적성을 가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디자인 전공자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디자인이 심미적으로 나아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큰 착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공통된 교집합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감각과 그간의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상황 때문이라도 좋은 디자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호불호가 커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이 가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뭔가 생산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형태로 흘러가기 마련이 됩니다. 해서 절대 감각적인 디자인이 마치 디자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류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며 선택받는 것이 목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디자인은 인류의 상업이 발달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산업적인 부분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대량 생산의 환경에 도래하면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과거처럼 상인이 직접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던 시기에서 진열대 위로 올려놓고 상품만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선택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이 상품에 대해서 굳이 옆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도 잘 상품을 설명하고 이해해서 선택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해서 설명한 상인을 대신한 패키지 디자인부터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썸네일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언어적,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되었고, 이 목적은 결국 상품을 선택받게 만들고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이 매장 진열 때, 즉 매대라고 부르는 것,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도 수많은 상품들이 그 쇼핑몰에 나열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을 받는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냉정히 상품의 기획, 탄생부터 판매되어 소비되는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라이프 사이클 중 하나의 과정일 뿐이므로 경기가 어려워 가심비보다는 가성비가 중요한 지금의 고물가 상황에서는 상품의 생산 원가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가장 돈을 못 쓰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해서 뭔가 심미적으로 대단히 이런 접근 자체도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효율성을 먼저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디자인의 시작과 그 끝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옳은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저도 유통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왜 디자인에 큰돈을 쓸 수가 없구나. 아무리 좋은 디자인은 펌 폴로우 펑션에서 펑션이 오히려 디자인에 한때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언급됐던 시대에서, 지금은 더더욱이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판매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더 디자인의 비용을 많이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디자인의 목적이 이런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핵심 역량을 고객의 니즈와 효율적인 연상과 매칭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받게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판매가에서 매매 마진을 제외하고 유통 수수료도 줘야 되고 패키지 부자재 제작비도 있고, 또한 이것을 알리는 광고 선전비도 있어야 하며, 또한 이것을 보내는 데 배송 작업비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운송비도 또한 책정이 돼야 되며,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의 어 기본적인 원물과 가공, 이 가격까지도 더 합한다면 디자인에 실제로 5% 이상, 그 상품 가격의 5% 이상을 책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결국 가격이 비싸지면 고객의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이야말로 그 디자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받고 온전한 공을 가져갈 수 있겠죠. 해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기획자가 박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판매를 촉진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시장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디자인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디자인은 감각에 의존한 주어진 정보의 레이아웃이 아니라 핵심 역량이나 핵심 정보의 효율적인 언어적, 시각적 전달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게 쓰고 큰 효과를 얻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만 받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미지 글을 받아서 배치만 다시 하는 이런 시각적 디자인만으로 인제 착각을 하셨다면, 실제로는 이런 언어적 설계가 기반이 되고 시각적 설계와 연계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분명 희소한 디자인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 내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는 디자이너가 되겠다, 디자인 기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시 우선순위, 정보의 위계와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에 먼저 고객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키워드와 이미지를 특정하고 이 특정한 키워드와 이미지의 정보를 중요도별로 선별해서 이것을 어떤 것부터 전해야 되는지를 나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즉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고객이 분명 답정너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사로잡는 각인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오프라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를 경쟁 대상과 함께 바라보는 그 찰나에서 인간은 1초에도 뭐 10만 개 이상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 찰나의 눈길을 딱 사로잡아 보게 만들고 종래의 선택, 즉 소비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인시켜야 하는 상황들이 최근에 온라인상에서는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언어적인 키워드 아니면 시각적인 특정 이미지, 핵심 정보 위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을 때는 선택을 받기 위해 순차적인 중요 정보를 전달해서 결국 고객의 니즈랑 매칭하는 이 과정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객은 조금만 내가 생각한 정보가 아니어도 이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은 답정너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이미지가 잘 보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고객은 이미 고객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한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키워드나 특정 이미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키워드나 이미지 위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는 입시 관련 문구가, 취업을 앞둔 이들은 취업에 관련된 단어가, 결혼을 앞둔 이들은 결혼에 관련된 혼수, 여행, 피부 관리 등이 더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서도 뭐 입시를 할 때도 그 해마다 입시를 결정짓는 중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내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기준으로 한 그런 키포인트들이 딱 한눈에 더 잘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뭐 이번 입시를 판가름한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존 학원들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와 이미지가 바로 원하는 그 정보 순서에서 없다면 그 즉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관심 갖는 키워드와 이미지로 주목성, 명시성을 높여서 주목을 이끈 후에 구체적인 선택을 위한 상세 니즈 매칭 시 핵심 키워드와 이미지를 부연 설명하는 이 키워드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고객은 즉시 이탈하는 상황이라서 고객 니즈의 중요도와 순서에 따른 정보를 예상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당 순서에 맞게 매칭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예측해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 역시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똑같은 키워드와 정보 순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가 마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이기에 선택받기 위해 전달할 정보를 중요한 정도와 그에 따른 강조 순서를 정해서 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고객의 뇌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정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역량을 고객의 핵심 니즈와 매칭하는 과정,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 핵심 역량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언어적이나 시각적으로 핵심 니즈와 맞닿을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객이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니즈가 곧 우리의 핵심 역량과 맞닿아 있어야 경쟁에서 선택받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핵심 니즈 정보, 니즈 구체화 정보, 필수 신뢰 검증 정보 순으로 고객들은 보통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고객이 선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와 순서, 즉 핵심 니즈부터 구체화 정보, 필수 신뢰 검증 정보 순서에 맞춰서 핵심 역량과 강점을 이 순으로 정보를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고객의 니즈 전개 사례를 보면 이제 족발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저녁 뭐 먹지? 외식은 부담스럽고 외식 기분은 내고 싶은데 그럼 족발로 할까? 그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여기까지가 고객이 핵심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외식 대체품으로 일종의 족발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 저녁 뭐 먹지? 족발, 외식 대체 상품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왕 외식키면 되는 거 통족발로 할까? 이제 상세적인 카테고리가 좁혀지죠. 예산은 대략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외식을 대체하니까 외식보단 비싸선 안 된다. 이런 건 니즈 구체화 정보죠. 그러면 고객들이 보는 이런 구매를 결정하는 최종 정보까지 가는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저녁 뭐 먹지를 고민했던 분들, 아니면 내일 저녁 뭐 먹지를 고민했던 분들은 요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바로 보고 읽겠죠. 네. 그리고 리뷰를 보고 최저가 확인한 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를 검증하고 내가 가장 소비를 줄이는 방법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깨끗한 해썹 시설,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지를 보고 용량과 원재료에서 너무 과한 MSG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이런 것, 그리고 산지는 믿을 수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최종 구매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가 이런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말로는 사회 환원이나 아니면 깨끗한 시설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구매 결정 순위에서 대부분의 상품, 서비스, 콘텐츠 순위에선 크게 높지는 않은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썹이 기본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해썹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제 가부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의 노출과 전달 순서 정립이 곧 정보의 위계 정립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기존에는 그냥 막 두서 없이 정보를 나열했다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레이아웃을 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위치와 크기와 주목도 있는 서체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정보의 위계 정립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하는 것은 고객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떤 산업을 그 상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판매하는 이 과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내가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정보는 중요한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맞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전 먼저 정보를 쭉 나열해 보고 거기서 고객의 니즈 순서에 맞춰 정보의 중요도 순서로 구분해서 뭐부터 보여주겠다. 무엇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설계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선택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내가 부여받은 기회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런 정보의 위계와 설계를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행동과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것대로 노력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버벌 디자인, 버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적 이미지 역시 핵심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연산작용을 야기하고 결국 니즈와 매칭하기 때문에 이 언어적 설계를 선행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각 인지 순서는 물론 컬러 형태 텍스트 순으로 인지는 되지만 텍스트가 결국 정보의 구체화를 통해서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컬러 형태도 결국 텍스트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설계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지를 압축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는데 마치 하드에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파일명을 바꿔서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연상할 때도 결국에는 특정 키워드를 매칭해서 연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특정 이미지의 특정 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먼저 한번 예측해보고 이것대로 먼저 설계를 해보는 것. 그래서 아까 SEO라고 하는 사이트 검색 엔진 최적화의 부분에서 이것을 검색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먼저 예측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국엔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설계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SEO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살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검색하는 검색 포털
유튜브, SNS 등에서 검색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제품 서비스 콘텐츠를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불리우는 이 SEO와 SEO 개념 내에서 검색 키워드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복잡한 단어로 문장으로 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함축된 단어로 특정 제품, 서비스, 콘텐츠라고 하는 정보에 도달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객의 니즈 키워드, 검색 인기 키워드나 해시태그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 니즈를 검색하여 답을 얻고자 했던 특성 탓에 이렇게 오랜 기간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탓에 현재의 검색 인기 중요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샵 키워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내용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의 수정에 있어서 키워드 검색 도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것이 고객의 니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번 초급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후 중급편에서 그리고 이 초급편을 설명하는 실제 중강의에서는 간단히라도 좀 보여드리고자 하니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이렇게 키워드가 다 도출이 되고 나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카피라이팅, 즉 어쨌든 정리된 이 언어적인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보니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고객의 뇌리에 딱 한 번에 보이고 각인될 것이냐 이런 기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카피라이팅은 결국 SEO 그리고 키워드 기반의 컴팩트 앤 임팩트 그리고 라임 앤 세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컴팩트하게 줄이고 그것이 강조되는 뭔가 강하게 이렇게 뇌리에 박힐 수 있으려면 반복되고 운율감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는 특정 니즈 이미지를 직접 간접 우회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내가 특정 결과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1차적인 1차원에서의 접근하는 키워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2차 간접 그리고 3차 우회적인 것까지도 이해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순댓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사례로 들어봤는데요. 내가 이것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우리 순댓국으로 구매하는 것을 도달하게 원한다면 요런 키워드들, 지금 보시는 이런 키워드들을 다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오타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런 키워드들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문 오타, 그 영문으로 놓고 한글 그대로 이제 치는 이런 것들도 고객이 꽤나 많이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특히나 또 고객이 검색을 할 때 어 나름의 공감대를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검색봇이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잘못 쳤을 때도 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인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먹지?" 내 저녁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뭐 먹지?"의 메뉴로서 치킨이나 순대볶음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제 인제 순댓국의 키워드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봤을 때 치킨이나 순대볶음이 묶여 있어요. 막창이나 감자탕도 마찬가지고. 즉 외식 대체로 고민하는 것 중에 순댓국이 있다더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고민의 영역에서 결론적으로 순댓국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카피를 쓸 때도 "오늘 뭐 먹지?" 하신다면 "치킨보다 순댓국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카피를 연계해서 쓰면 각각의 고민 단계에서 있는 키워드 검색했을 때 우리가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필요한 그 떠올린 특정 말, 이미 답정너가 되어 있는 그 말과 이미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들을 유추해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인 어떤 카피라이팅을 완성하면 고객은 확실히 고객의 결정에 있어서 '와 이거 못해도 기발해서라도 이거 재밌어서라도 더 보게 되고 그 세부 내용을 결국 읽게 돼서 인제 매칭이 좀 빨라지는 현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상작용과 뇌리에 남기기 위한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예시를 좀 담아 봤는데요. 고객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고객이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메타포죠. 약간 비유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또한 시즐은 직접적으로 연상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러면 그 지글지글 보글보글하는 소리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면서 침이 고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시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즐이라든지 아니면 라임, 반복, 운율감, 간결, 위트를 통해서 연상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면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율감 예시로는 뭐 참지 마요, 참지 마요. 커피를 잘 아는, 커피를 잘 하는, 뭐 아니면 뭐 감성적인 카피 중에 안아주면 좋은데 안아주면 더 좋아. 그 시즐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꿀꺽꿀꺽, 꼴깍꼴깍 콜라, 보글보글 지글지글 찌개, 아니면 쫄깃쫄깃 쫀득쫀득 족발,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족발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바로 식감 느꼈던 것을 재생해 볼 수 있겠죠. 부들부들 야들야들 보쌈, 이것도 역시 보쌈을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나는 부들부들한 게 좋고 야들야들한 게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준들에 바로 매칭이 되면서 선택을 하기에 이 보쌈이라는 것의 핵심 역량에 가장 가까운 단어들을 이렇게 써주면서 고객들의 니즈와 매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트는 좀 재밌게 쓰는 걸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즐겨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재미를 선호하는 현상인데, 요것도 나중에 차후에 중급과 고급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물이 제맛, 은혜는 갚아야 제맛.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뭔가 은혜를 갚으라는 식의 이런 멘트도 약간 역설적인 위트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카피를 마치 시를 쓰거나 아니면 단문의 카피를 반복해서 뭔가 키워드 위주로 설계하는 것들은 지속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장황한 말보다 이런 재미있고 임팩트 있는 것에 끌리기 때문에 확실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카피라이팅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키워드 노출도 잘 되거니와 결국 이런 소스가 있어야 디자인도 좋게 시각적인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신경 써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즉 비주얼 디자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공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의 정수, 실패하지 않는 디자인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 편집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드 디자인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촌스럽다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정성적인 디자인이기에 왜 촌스러운지, 무엇을 수정 보완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방법이 없을까? 또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결국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촌스러우면 안 되겠죠. 돈을 들였는데. 해서 이런 고민이 항상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촌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안다면 아무래도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한 디자인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근거 없이 레이아웃하게 되면 필패입니다, 필패. 보통 클라이언트가 주는 브랜드 이미지 텍스트 정보만을 가지고 심미적으로 디자인하고자 감각에 의존해서 이제 조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서 카피라이팅을 하고 정보 위기를 고려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어야 피폐가 모면 가능한데, 그냥 내 감각에 의존하겠다 이러면 무조건 그 디자인은 촌스러운 디자인에 가까워지거나 불호가 큰 비중으로 존재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각 인지 순서와 선천적, 후천적 연상작용을 활용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핵심 메시지와 핵심 니즈를 빠르게 연상시켜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 상황에 따라 연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선천적으로 빠르게 인지되는 컬러 형태 텍스트,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필요하게 된 컬러 형태 텍스트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고객이 근거 없이 설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감과 그리고 불호가 줄어드는 기본적인 탄탄한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호불호가 있는 감각에 의존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선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을 줄여서 성공에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의 수요처는 결국 다수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려면, 또 생존을 하려면 성공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나 또한 그런 디자인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핵심이라 보통 할 수 우리가 있습니다. 많이 흔히들 하는, 보통 촌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하는 디자인의 7대 중과실을 여지없이 회피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7대 중과실을 회피하는 방법은 정렬, 통일, 여백, 정보의 위계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상하다, 촌스럽다 하면 딱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해당됩니다. 컬러와 서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세 가지 이상의 호환되지 않은 컬러나 서체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촌스럽다 느낍니다. 정보가 산만하면 이 산만하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혹은 무엇부터 봐야 되는 것인지가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감정을 촌스럽다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기호와 법례를 또 오남용하는 것. 상하이든 규칙 없이 이제 법례, 예를 들면 뭐 점을 찍거나 마이너스를 찍는데 뭐 들여쓰기나 이런 것도 규칙 없이 첫 번째 단락에 쓴 규칙과 두 번째 단락에 쓴 규칙이 다르면 사람들은 이 정보의 혼선이 오면서 이게 다른 정보인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한 모양의 통일감이 없다. 원형 코너 라운드나 이런 코너의 라운드 가진 부분이나 원형은 호환이 되는데 뾰족한 화살표나 별 모양 아니면 보통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뾰족뾰족한 둥글짐의 뾰족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는 끝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모양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공간 분할을 한 것도 역시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렬해야 되는 그리드가 너무 많은 것. 기준선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지? 정보들이 너무 많은 정보에서 너무 많은 기준선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시각적인 혼란이, 정보 인지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드가 많을 경우 정리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되면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을 막 혼재하게 되면 이 역시도 이 문화적인 습성상 우리나라는 좌측 정렬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뭐 세로 쓰기처럼 우측 정렬을 우측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 형태를 혼재하게 되면 사람들은 와, 이거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백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여백, 상하, 좌우 여백의 불균형, 어느 한쪽이 너무 상하 여백과 좌우 여백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여백에 있어서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불편함으로만 느껴지고 이것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사람들이 가끔 이제 건물에 있는 간판을 보게 됐을 때 일부러 크게 보이게 한다고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여백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엔 사람은 정보를 인지할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 여백은 특정 여백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내용이 더 잘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주변 환경과의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여백도 이렇게 정보가 보통 잘 안 보이면 촌스럽다고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포함입니다. 또한 정보의 위계가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제 고객들은 혼란에 빠지면서 촌스럽다 느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아무리 한 장의 전단지라고 하는 이 리플렛에 어떤 정보를 담는다 하더라도 그 전단지를 통해서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한눈에 안 보이면 고객들은 그 전단지를 받아서 버리기 때문에 딱 한 번에 와, 이거는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기해야 함에도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한다라는 취지로 한 5만 원, 10만 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정보 얘기가 무너지면서 고객들은 아무 효과 없는 리플렛을 돈 주고 맡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 정보의 위계와 강조 순서가 없으면 분명히 고객들은 이탈하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낼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적, 관습적, 시각인지 순서도 미고려한다. 그러면 고객이 무엇부터 보고 어디부터 봐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 이탈하고 낮은 가치의 디자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에서 아래 읽고 좌에서 우로 읽는, 어찌 보면 누구나 더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들 때문에 좌측 정렬이 익숙한데도 사람들은 이 공간 분할하고 공간 배치한다고 이것에 근거 없이 막 디자인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좌측 정렬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모바일은 이 모바일의 특성상 가운데 정렬이 사람들이 더 익숙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보 전달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과해서 이 정보 전달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것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유불급, 절제하는 표현이 정보 전달보다 우선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렬을 너무 많은 정렬을 두지 않고 정렬을 통일하고, 어떤 모양과 컬러와 서체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쓰고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며 균형 잡힌 여백을 만들고, 거기에 배치된 정보가 간결하게 배치되면서 정보의 위기에 따라서 크기부터 이런 정보 읽는 순서의 흐름에 맞춰서 설계가 돼서 레이아웃이 되면 고객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읽게 되는 것까지 그 본 목적에 도달하는 그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디자인 사례를 통해 본 디자인의 7대 중과실입니다. 도대체 와, 여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제가 그리드를 좀 그려봤는데 와, 그리드가 너무 많아요. 총 16가지 컬러를 사용했고 7가지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범례도 기준이 없죠. 어떤 것은 이 말풍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뾰족뾰족하게 할인, 그리고 밑에는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뾰족뾰족한 것도 또 모양이 추가 할인이도 이런 것도 달라요. 그리고 전화번호 앞에 이제 전화 저렇게 일종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지 이모티콘이라 해야 될지 저런 걸 써놨는데, 저런 것도 역시 특정 기준 없이 그냥 막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전화번호만 적어도 전화번호인 걸 알아요. 굳이 저거를 그렇게 적어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형 사용도 통일성이 없어요. 공간 분할은 이렇게 네모나게 했으면서 그 쓰여진 도형은 이제 동글동글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울기도 아까 설명할 때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기울기들도 너무 많은 그 서체의 기울기, 비스듬하게 된 것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률적으로 이렇게 직선 안에서 기울기가 되어 있는 것과 이런 기울기가 있는 것들이 혼재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그 김땡 헤어 디자인 하우스 아래에 있는 저 영문, 그 약간 흘림체 같은 이런 것의 기울기와 그 밑에 또 할인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를 틀어서 한 것, 그리고 이벤트 팡팡이라고 하는 것에도 미세하게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이런 기울기가 다른 것도 결국에는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해치면서 이것에 대한 정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백이 너무 없어서 이 정보가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백은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백과 안에 있는 정보 간에 이런 호흡을 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 할인 이벤트 팡팡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이제 할인 이벤트라고 하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나 예를 들면 70%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10,000원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써주는 것이 고객의 뇌리에 있는 키워드와 이미지를 바로 매칭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그냥 할인 이벤트 팡팡 이런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할인 이벤트 팡팡이라고 하면 그 밑에 단어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리플렛은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키면 이렇게 결국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디자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행하게 되는 여러 그 면들이 존재하는데, 대상이 되는 곳에서 어떤 특정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매체별, 디바이스별, 공간별 중요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뭐 감각에 의존해서 디자인을 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 공간상에서 주어지는 어드밴테이지나 프리미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도의 전문성 깊이가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과 매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정보와 매체별, 디바이스별, 공간별 중요 특성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선천적으로 지닌 기능이나 아니면 후천적인 문화 학습 행태로 이렇게 공간의 특성이 좀 정리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신뢰하는 사람의 첫 번째 그 마주하는 정보, 그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보는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각인이 되는 고정관념화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는 정보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되고 또한 그 공간에서 마지막에 만나는 정보는 잔상이 남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보를 배치할 때는 첫 번째 보게 되는 정보와 제일 마지막에 보는 정보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보통 아까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좀 나열해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도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상에서도 먼저 보게 되는 위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요한 정보와 먼저 보게 되는 그 공간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배치하는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요거는 보다 이제 편집 디자인에 있어서 그 공간별 특성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글씨가 좀 작게 되어 있으니까 요 개별 페이지를 좀 확대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보 전달이 가장 기반이 되는 이 정보 위계 설계 디자인에 있어서 먼저 보게 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를 좀 집중하고 강조하게 하는데 크게도 하고 굵게도 하고 서체는 최소화하면서 컬러는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이런 것을 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하좌우 일정한 여백을 충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균형 잡히게 해주고 그리드는 최소화하고 시선의 흐름대로 정보 흐름을 이제 매칭해 나가면 정보를 읽게 되는 그 순서죠. 시각 인지 순서는 컬러 형태 텍스트를 인지하고 시선의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읽어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기호나 숫자를 쓰고 싶으면 분명히 이것은 글보다 본능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예컨대 화살표는 뾰족한 것은 본능적으로 이게 기회가 되거나 방향으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위기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쓸 때는 이 기호나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객이 지금 위기로 느끼거나 아니면 딱 와닿을 수 있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생각하는 텍스트, 핵심 키워드들을 네, 가장 먼저 보는 이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 이제 위에서 아래를 읽고 좌에서 우를 읽기 때문에 메인 정보 존이 있고 그다음 그 부연 설명을 하는 공간이 있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공간의 특성은 각각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 보게 되는 정보는 각인 효과 존이라고도 부르고 마지막에 있는 그 공간은 이제 최근 효과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간적인 특성에 맞게 내가 어떻게 정보를 배치하겠다. 이런 정보의 중요도 순에 따라서 이런 공간적인 특성의 중요성을 내가 매칭해서 그 읽게 되는 흐름대로 정보 순으로 나열해 보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웹이나 앱에 대한 표현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이 원래 오른쪽에 로그인 창이 있었다가 왼쪽으로 옮겼어요. 다음 그 카카오 다음에 그 다음이 포털이 그러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로그인 존이 왜 그럴까? 이것은 네이버의 그 시장 점유율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처음부터 오른쪽이었거든요. 로그인 존이.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로그인 한다라는 것이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면서 로그인이 무조건 오른쪽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된 거죠. 문화적 관습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 때문에 고객의 편의를 맞춘다면 익숙한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 지금 여기에 설계된 것도 좌측에 좌상단에는 브랜드 존, 그다음에 뭐 제호 존, 기본 정보 존,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이미 네, 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수 정보 존이 존재하는데 이게 스크롤 존에서 첫 번째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것, 밑에는 내려야 보이지만 가장 이 필수 정보 존 상단에는 이 메인 배너와 함께 보이는 것은 첫 페이지에 바로 보이는 것이죠. 여기는 무조건 이탈하면 안 돼, 이탈을 막아야 되는 미션이 있어서 고객의 핵심 니즈, 네, 이것을 매칭할 수 있는 우리의 핵심 역량과 핵심 니즈를 매칭할 수 있는 단어나 키워드나 이미지가 나와줘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도 선천적으로 설계된 것 같지만 이것은 후천적인 학습, 이 디바이스가 뭐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그냥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은 다 후천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순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다더라는 것은 내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접하는 것을 이런 디바이스별로 정보 중요도 순위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해 보면 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는 보통 이제 브랜드나 이런 것들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정보는 실제 여기에 명시한 것처럼 1번부터 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이것도 그냥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순서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이 번호순에 위치한 것처럼 보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쇄물 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이런 시선의 흐름 아니면 책장을 넘기는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 공간적인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우측 통행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좌측 통행이었던 것을 이제 우측 통행으로 옮기면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좌로 공간은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공간 역시도 내가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나는 편집 디자이너지만 이 공간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인지심리학적인 특성을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공간도 처음 보는 곳은 각인 효과가 있는 공간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 효과가 있는 존인데 이런 특성을 똑같이 지면의 상황을 입체화시켜서 본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브랜드가 들어가고 어디에 강조할 미는 상품들이 들어가고 히트 상품은 어디에 넣고 이런 것들도 공간 특성을 내가 잘 고려해 본다면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나름 투잡으로서도 높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그 노출되는 공간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배치해야 되는지를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집중 유도 기호나 브랜드를 넣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일 위에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상품 이미지 그리고 그 밑에 필요한 상황의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뭔가 우리가 없어서 겪었던 불편함 그리고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댓글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죠. 불편함에서 매칭이 일어나고 이런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에서 또 매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 역량을 우리가 또 영상으로 보여주면 바로 고객들은 깊이 있게 보고 밑으로 내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이런 후기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장점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니즈 구체화 정보와 이제 필수 이제 신뢰 검증 정보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면서 고객들에게 결국 이러한 정보가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고객의 니즈가 나는 이런 것들 위주로 볼 거예요라는 것과 이제 매칭하면서 굉장히 효율 좋은 상세 페이지 될 수 있겠죠.